어머니, 제가 반지 전당포에 맡긴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 김미정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나이에 큰 반지 필요 없잖아요. 저처럼 젊은 사람이 끼고 다니는 게 훨씬 낫죠. 70살 박순자, 바로 저에게 며느리가 이런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휴빅이랑 다이아 구별도 못하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신 거예요? 저는 완벽하게 계획했는데. 완벽하게 계획했다고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 손에는 30만 원짜리 가짜 큐빅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진짜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는 전당포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돌아가신 남편이 5년 전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늙은 사람은 그런 반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지를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 제 자존심을 되찾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저 박순자는 비록 70살 할머니지만 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빛을 잃은 다이아를 되찾고 자존심을 되찾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시각, 대략 8시쯤이었을 겁니다. 저 박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제라늄, 고무나무,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선인장까지. 70살이 되니 아침마다 이렇게 식물들과 대화하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예쁘게 자라거라.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1.2 캐럿짜리 D등급 다이아몬드. 돌아가신 남편 정만수 씨가 5년 전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준 선물입니다. 저는 이 반지를 하루도 빼지 않고 끼고 삽니다.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심지어 잘 때도 빼지 않지요.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곳 신림동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구두 수선점을 하며 모은 돈으로 20년 전 마련한 2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크진 않지만 햇볕이 잘 들고 근처에 시장도 있어 살기 좋은 곳이지요. 아들 준호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며느리 김미정, 손자 지훈이와 함께 삽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분홍색 패딩을 입은 미정이가 한 손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35살인 미정이는 키가 크고 날씬한 편입니다. 오늘은 짙은 화장에 붉은 립스틱까지 바르고 왔더군요. 얼핏 보기에도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왔니? 들어와. 네. 미정이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이 아이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시어머니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하는 건 그렇다 쳐도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가방 새로 샀니? 아, 이거요? 친구가 싸게 넘겨줬어요. 미정이는 대충 대답하며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새 제품으로 보였어요. 가격표를 뗀 흔적도 선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이런 식입니다. 명품을 사면서도 남편한테는 싸게 샀다거나 선물 받았다거나 둘러댄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휙 열었습니다. 어머니,
뭐 먹을 거 없어요? 응? 아, 냉장고에 과일 좀 있을 거야. 과일 말고. 아, 이거. 미정이는 제가 어제 만들어둔 갈비찜통을 꺼냈습니다. 손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정성껏 만든 건데. 이거 가져가도 돼요? 준호 오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져가. 미정이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이미 비닐봉지에 갈비찜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아끼던 에르메스 스카프를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가 한 달 뒤에 돌려줬지요. 세탁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때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냐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면 아들이 힘들어할 테니까요. 어머니, 그런데 말인데요. 미정이가 갈비찜을 챙기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응? 어머니, 그 반지 진짜 예쁘네요. 볼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반짝반짝해요. 미정이의 시선이 제 손가락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선명한 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남편이 준 거라서 소중하단다. 그거 얼마짜리예요? 미정이는 서슴없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이렇습니다. 남의 물건값을 스스럼없이 묻고 비싸 보이는 건 꼭 만져보려 합니다. 2천만 원 정도 했어. 내 시아버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거야. 2천만 원요? 와, 미정이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갈비찜을 든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진짜 비싸네요. 저도 저런 거 갖고 싶다. 미정이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제 손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어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아, 준호 월급 받으면 사달라고 해봐. 저는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 월급으로는 무리예요. 애 학원비에 생활비에. 진짜 빠듯하거든요.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저만 초라하고. 미정이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구는 에르메스 백을 샀다. 누구는 하와이 여행을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지요. 그래도 지훈이가 있잖니. 아이 키우는 게 제일 큰 보람 아니겠어? 에휴, 어머니는 그런 말씀만 하시네. 요즘은 엄마들도 자기 관리해야 해요. 명품 하나 없으면 모임도 못 나가요. 미정이는 갈비찜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이거 오빠 저녁으로 줘야죠.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예의도 없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고 늘 불평불만만 가득하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회색 코트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베이지색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두껍게 입었지요. 순자 씨 오셨어요? 채소가게 주인 김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곳이라 서로 얼굴을 잘 압니다. 네, 김 사장님. 배추 좀 주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배추가 달아요. 이거 드셔보세요. 김 사장님은 실한 배추를 골라주며 제 손을 보셨습니다. 어머, 순자 씨 반지 정말 예쁘네요. 오늘 유난히 더 반짝이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남편이 준 거라서요. 정말 부럽네요. 남편분이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저는 배추를 사들고 다른 가게들을 둘러봤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고르고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샀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에도 몇몇 분들이 제 반지를 보며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하면서도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지훈이와 미정이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지훈이, 어서 와. 7살 지훈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손자는 언제 봐도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미정이는 지훈이를 데려다주고 가는 길인지 서둘러 보였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손에는 또 다른 명품 브랜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본 것과는 다른 가방이었어요. 어머니, 잠깐만 지훈이 좀 봐주세요.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응? 지금?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1시간이면 돼요. 미정이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손자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지훈아, 우리 뭐하고 놀까? 할머니 반지 예뻐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반지를 쳐다봤습니다. 그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준 거야. 우와, 반짝반짝해요. 엄마도 이런 거 갖고 싶다고 했어요. 응? 엄마가 그랬어? 네. 엄마가 할머니 반지 보면서 자기도 저런 거 사고 싶다고 했어요. 지훈이의 순진한 말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정이가 제 반지를 탐낸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 1시간 뒤 미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하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지훈아, 가자. 벌써 가니? 네, 준호 오빠 퇴근 시간이에요. 저녁 준비해야죠. 미정이는 지훈이 손을 잡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가거나 부탁만 하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 미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저는 마침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미정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뭐 먹을 거 있어요? 냉장고에 과일 있어. 먹어. 미정이는 냉장고를 뒤지며 이것저것 꺼내보더니 제가 만들어둔 떡볶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응. 그래. 미정이는 이미 떡볶이 통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실로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말인데요. 왜? 어머니 반지요. 한번 세척해드리면 어떨까요? 세척? 네, 요즘 전문 세척 맡기면 정말 반짝반짝해진대요. 어머니 반지도 매일 끼고 계시잖아요. 한번 깨끗이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미정이의 눈빛이 제 손가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간절한 듯한 욕심이 담긴 시선이었어요. 집에서 못하나? 아니에요. 전문업체에서 초음파로 하는 게 완전 달라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정말 잘해요. 사흘이면 되고요. 저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광택이 덜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매일 끼고 다니다 보니 비누 찌꺼기나 먼지가 낀 모양이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맡겨볼까? 네, 제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그럼 부탁할게. 조심히 다루어야 해. 이거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니까. 알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미정이에게 건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반지를 빼는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허전하고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미정이는 반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갈게요. 미정이는 떡볶이 봉지와 함께 반지를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빈 손가락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 없는 반지였습니다. 손가락에 익숙했던 무게감이 사라지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사흘만 기다리면 돼. 더 깨끗해진 반지를 다시 끼면 되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빈 손가락으로 시선이 갔고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반지 없는 손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자꾸만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무게감이 사라지니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지를 보며 남편을 떠올리고 잠들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허전했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나 제 손을 가리키며 뭔가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남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뭔가를 말했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찬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빈 손가락을 또다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불안한 기분은 뭘까? 왜 자꾸 남편 생각이 나는 걸까? 저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 올 때까지 뒤척였습니다. 손가락의 허전함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불안감이 현실이 될 줄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사흘이면 반지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정이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상하네. 왜 연락이 없지? 저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재촉하는 것 같아 차마 전화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허전했고 반지 없는 나날들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드디어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가도 돼요? 그래. 와. 제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떨렸습니다. 드디어 제 반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거실을 정리하고 미정이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 미정이가 왔습니다. 오늘 미정이는 화려한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코트도 명품처럼 보였어요. 지난번에는 보지 못했던 옷이었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정이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표정도 환했고 화장도 더욱 진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들떠 보였어요. 반지 가져왔니? 네, 당연하죠. 여기 있어요. 미정이는 가방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반지가 나왔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정말 반짝반짝하죠? 전문 세척하니까 완전 달라 보이죠? 그래. 그런 것 같네. 저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반지가 다시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게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깨끗하지요? 그래, 고맙다. 미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바빠요. 그럼 저 갈게요. 벌써? 네, 친구가 기다려요. 다음에 또 올게요. 미정이는 서둘러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급한 듯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옷도 새로 사고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명 제 반지가 맞는데 왠지 모르게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빛의 반짝임도 미묘하게 달랐고 무게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사흘 동안 안 껴봐서 그런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이 반지를 끼워줬을 때의 그 무게감, 그 빛깔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회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차를 마시는 모임이었지요. 저는 평소처럼 회색 코트를 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지하 카페에는 이미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예숙, 최명자, 강순희. 우리는 20년 넘게 함께 교회를 다닌 절친한 사이입니다. 순자야 왔어? 어서 앉아. 혜숙 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친구들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명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왜?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저는 반지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내 반지를 세척해준다고 가져갔다가 돌려줬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뭐가? 무게감도 다르고 빛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싶기도 하고. 순이 언니가 제 손을 잡아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 본 건가? 내 반지빛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렇지?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예전에는 정말 눈부시게 반짝였잖아. 근데 지금은 좀 흐릿해 보여. 세척했다면서 오히려 더 흐릿한 것 같은데? 혜숙 언니도 고개를 들이밀어 반지를 봤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렇게 느껴. 순자야, 혹시 세척하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친구들의 말에 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하니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보석 감정소 같은데 가봐야 하나? 그게 좋겠어. 확실히 알아보는 게 마음 편할 거야. 명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순이 언니가 말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잘못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였지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미정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반지를 어떻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예의가 없고 욕심이 많아도 설마 시어머니의 반지를 바꿔치기 했을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하루 종일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빛의 반사 각도도 다르고 반지를 돌릴 때의 느낌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손가락에 딱 맞았는데 지금은 조금 헐거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연히 아파트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여사는 남편이 보석 사업을 했던 분이라 이쪽 분야에 밝았습니다. 어머, 순자 씨. 반지 세척하셨어요? 그런데 김 여사가 제 손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예전에 보던 반지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빛이 달라 보이네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순자 씨, 혹시 감정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감정소가 있는데 거기 손 감정사님이 정말 실력이 좋거든요. 전화번호 드릴까요? 김 여사의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리고 불안했으니까요. 네, 주세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김 여사는 핸드폰으로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가봐야 하나? 며느리한테 미안한 일 아닐까? 하지만 친구들도 김 여사도 모두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감정소에 가보기로요. 제 반지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가 정말 반지를 바꿔치기 한 거라면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미정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낀 손가락이 자꾸만 허전하게 느껴졌고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월의 밤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걱정돼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미 많이 아파 보였지만 저를 위해 억지로라도 웃어주려 했지요. 내일 가서 확인해 보자.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만약 뭔가 잘못된 거라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예전처럼 눈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반지가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것인지 그 진실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밤 중 하나였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반지를 낀 손가락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내일이 오기를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손가락에 반지를 또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씩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빛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늘 꼭 확인하자.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하게 있을 순 없어. 김 여사가 알려준 감정소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회색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 눈밑이 푸르스름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가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는 그저 손가락에 반지만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10분쯤 걸어가니 고급스러운 건물이 나왔습니다. 명품 보석 감정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 3층에 있다고 했지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감정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흰색 벽에 고급스러운 조명, 그리고 유리 진열장에는 여러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큰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현미경과 여러 감정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책상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었고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 감정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반지 감정을 받고 싶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감정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저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반지인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감정사에게 건넸습니다. 손 감정사는 반지를 받아들고 먼저 육안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반지가 언제부터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남편이 5년 전에 준 거예요. 결혼 30주년 기념 선물이었어요.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밀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손 감정사는 반지를 현미경 아래에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정사는 여러 각도에서 반지를 살펴보고 특수한 기계로도 측정했습니다. 무게를 재고 빛의 굴절을 확인하고 경도도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손 감정사가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네, 말씀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이건 큐빅입니다. 인조 다이아몬드예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이 준 반지인데. 할머니, 진정하세요. 혹시 최근에 이 반지를 누군가에게 맡기신 적 있으세요? 네. 며느리가 세척해준다고 가져갔다가 사흘 전에 돌려줬어요. 손 감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바뀐 것 같습니다. 이 큐빅은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디자인은 고급 다이아몬드 반지를 모방한 겁니다. 시중에서 3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제품이에요. 30만 원. 저는 멍하니 반복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30만 원짜리 큐빅으로 바뀌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원래 반지 구매 영수증이나 감정서 같은 게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남편이 사올 때 다 챙겨줬어요.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 손 감정사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감정서입니다. 이 반지가 큐빅이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손 감정사는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합성 큐빅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 비용은 5만 원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폐를 제대로 꺼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감정소를 나와 거리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감정사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큐빅입니다. 30만 원짜리 가짜예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감정서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반지가 제 마지막 보물이 가짜로 바뀌었다니. 미정이가, 정말 미정이가 그랬을까?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미정이가 반지를 가져간 후 돌려줬고 그 반지가 가짜였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반지 구매 영수증과 감정서가 필요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장롱을 열었습니다. 매니 서랍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뒀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남편의 유품들. 서류 뭉치를 하나씩 뒤지다가 연한 갈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반지 영수증과 감정서가 나왔습니다. 1.2캐럿 D등급 다이아몬드 반지 금액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 날짜는 5년 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꺼내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반지를 사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평생 모은 돈 중 2천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었을 텐데.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준 소중한 선물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영수증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남편을 잃은 아픔이, 그리고 지금 이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울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제 반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미정이가 가져갔다면 어디에 뒀을까? 저는 핸드폰을 들어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미정이가 눈치채고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미정이 집에 가보는 건 어떨까? 며느리가 외출했을 때 집에 가서 반지를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하지만 제 반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깨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백화점 가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백화점? 네, 구경이나 하고 차도 마시고요. 요즘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아니야, 난 괜찮아. 너 혼자 다녀와.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저 다녀올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정이가 외출한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서 반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진짜요? 미정이가 엄마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하던데. 아들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니 더욱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할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 엄마 말 믿지?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믿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 반지 얘기인데.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반지를 훔쳤다고 말하면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가정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반지가 왜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척하고 싶어서. 저는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또다시 긴 밤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준 진짜 반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미정이가 팔아버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둔 걸까요? 반드시 찾을 거야. 내 반지를 꼭 되찾을 거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제 반지를 되찾겠다고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제 마지막 보물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처럼 제 마음도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교회 친구 혜숙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오늘 시간 있어? 우리 집에 와서 차 한 잔 마시자. 응, 갈게. 저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혜숙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숙 언니는 저희 아파트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쯤 가니 혜숙 언니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혜숙 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 순자야. 들어와. 거실에는 명자 언니와 순이 언니도 와 있었습니다. 세 분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순자야, 앉아. 녹차 마실래? 아님 커피 마실래? 녹차 주세요. 혜숙 언니가 따뜻한 녹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반지는 어떻게 됐어? 감정받아봤어? 명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녀왔어. 그래서? 가짜였어. 큐빅이래. 친구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야? 응. 30만 원짜리 가짜로 바뀌었대. 순이 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한테 말했어? 아직이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혜숙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내 며느리가 분명히 뭔가 했을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말이야. 그럼 전당포를 알아봐. 요즘 귀한 물건은 전당포에 맡기잖아. 혹시 내 반지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명자 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은 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당포가 얼마나 많은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근데 전당포가 한두 곳이 아닌데. 일단 집 근처부터 알아봐. 며느리가 멀리까지 가진 않았을 거야. 친구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으로 근처 전당포들을 검색했습니다.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에만 전당포가 5곳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들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전당포는 신림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금은보화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 맡긴 사람 있나요? 반지요? 어떤 반지인데요? 1.2 캐럿짜리 D등급 다이아몬드 반지요. 한 달쯤 전에 맡겼을 것 같은데.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최근에 그런 반지는 없었어요. 첫 번째는 실패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전당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발도 아프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전당포가 아니라 다른 곳에.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곳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5번째 전당포는 봉천동 시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행운전당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다른 곳들보다 규모가 큰 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돋보기를 쓰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 맡긴 사람 있나요? 남자는 돋보기를 벗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반지인데요? 1.2 캐럿 D등급 다이아몬드 반지요. 한 달 전쯤에 맡겼을 것 같은데.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 반지가 있긴 한데요. 손님이 주인이신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제 반지예요. 며느리가 맡긴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군요. 근데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서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 반지는 돌아가신 남편이 저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며느리가 몰래 가져간 거예요. 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사연을 들으니 안 됐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자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장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30대 여자분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고 가셨어요. 1.2 캐럿 D 등급 맞고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편이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미정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얼마에 맡겼나요? 1,300만 원 대출해 드렸어요. 1,300만 원. 저는 그 금액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2천만 원짜리 반지가 1,3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혹시 그 반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할머니 사연이 딱하시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자는 금고를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제 반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끼고 다니던 그 반지였습니다. 이거예요. 제 반지예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반지를 보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이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 반지를 찾으시려면 1,300만 원을 갚으셔야 해요. 네, 알아요.
갚을게요. 꼭 찾아갈게요. 그리고 할머니, 이거 증거로 쓰실 것 같은데. 제가 거래 내역이랑 반지 사진 프린트해 드릴게요. 며느리분 신분증 복사본도 있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는 서류들을 프린트해서 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거래 날짜, 대출 금액, 그리고 미정이의 신분증 사본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빨리 해결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를 꼭 안고 전당포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미정이가 제 반지를 훔쳐서 전당포에 맡긴 증거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봉투를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꺼내봤습니다. 거래 일자는 한 달 전 10월 10일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제 반지를 가져간 지 이틀 뒤였습니다. 그때 미정이가 세척한다고 가져갔지. 그리고 이틀 뒤에 전당포에 맡기고 그 다음날 가짜 반지를 돌려줬구나.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처음부터 제 반지를 훔칠 생각이었던 겁니다. 세척한다는 핑계로 반지를 빼앗아가고 가짜를 사서 바꿔치기 한 거였습니다. 1,300만 원. 그 돈으로 뭘 했을까? 문득 미정이가 최근에 명품 옷과 가방을 많이 샀던 게 기억났습니다. 새 코트, 새 가방, 진주 목걸이. 모두 제 반지값으로 산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들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감정소에서 받은 가짜 반지 감정서, 남편이 남긴 원본 영수증과 감정서, 그리고 전당포 거래 내역과 미정이 신분증 사본.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미정이를 직접 대면할 것인가.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우리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손자 지훈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해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준호야. 엄마야.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집에 좀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냥 와. 엄마가 직접 보여줄 게 있어. 알았어요, 엄마.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30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준호야. 앉아. 준호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식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줘. 무슨 일인데요, 엄마? 저 무서워요. 내 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반지 있잖아. 결혼 30주년 때 준 다이아몬드 반지. 네, 알아요. 엄마가 매일 끼고 다니시던 그 반지가 가짜로 바뀌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하나씩 준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서, 영수증, 전당포 거래 내역, 모든 증거를요. 준호는 서류들을 보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미정이의 신분증 사본을 봤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미정이가? 응. 내 아내가 엄마 반지를 훔쳐서 전당포에 맡기고 1,300만 원을 받았어. 그리고 가짜 반지를 사서 엄마한테 돌려줬지. 세상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정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 아내가 한 짓인데 엄마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하다니.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미정이를 당장 불러서 따지겠어요. 준호야,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하지만 준호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당장 엄마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지금 올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끝내겠어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와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미정이를 기다렸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저녁은 유난히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2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턱선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명품 코트에 검은색 부츠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또 다른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 오빠가 갑자기 오라고 해서. 미정이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아있는 준호의 표정을 보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오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앉아.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미정이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도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정아,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이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엄마 반지 말이야. 내가 세척해준다고 가져갔던 반지. 미정이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반지요? 깨끗하게 세척해서 드렸잖아요. 왜요? 그 반지가 가짜더구나. 제 말에 미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감정소에 가봤어. 내가 돌려준 반지는 큐빅이래. 30만 원짜리 가짜.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그냥 세척만 했는데요. 세척소에서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미정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준호가 식탁 위의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정아, 이게 뭐야? 준호는 전당포 거래 내역서를 미정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미정이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내가 엄마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1,300만 원을 받았어. 여기 내 신분증 사본도 있고
거래 날짜도 다 나와 있어. 미정이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때 미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곧 그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맡긴 거 맞아요.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이제 울먹임이 아니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반지 전당포에 맡긴 거 맞다고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 원래 찾아올 생각이었어요. 돈 좀 빌려 쓰고 다시 찾아서 어머니한테 돌려드릴 거였다고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빨리 알아차리신 거잖아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눈치가 너무 빠르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큐빅이랑 다이아 구분도 못하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 그냥 잠깐 돈 빌려 쓴 거잖아요. 전당포에서 찾아서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미정이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빌렸다고?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가면 그게 도둑질이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질이요? 에이, 시어머니 물건 좀 빌려 쓴 건데 그게 무슨 도둑질이에요.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나요? 미정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어머니는 혼자 사시잖아요. 그 비싼 반지를 뭐하러 매일 끼고 계세요? 어차피 쓸 데도 없는데. 저는 외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는데 명품 하나 없으면 창피하거든요.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나이에 그런 반지 필요 없잖아요. 저처럼 젊은 사람이 끼고 다니는 게 훨씬 낫죠. 저도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건데 미리 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 미친.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너 지금 정말 미쳤어?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시어머니 재산은 며느리 거 아니에요? 미정이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되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큐빅이랑 다이아 구별도 못하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신 거예요? 저는 완벽하게 계획했는데.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똑같은 디자인으로 큐빅 주문하고 전당포에 맡기고 딱 맞춰서 바꿔치기 했잖아요. 완벽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들킨 거잖아요. 미정이는 마치 자기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반지만 끼고 계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럼 제가 천천히 돈 모아서 찾아다가 다시 바꿔치기 하면 됐을 텐데. 어머니가 일을 크게 만드신 거잖아요. 너.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오빠도요. 왜 저한테만 화내요? 시어머니 반지 좀 빌려 쓴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돈 몰래 쓰는 것도 많다던데요. 미정아,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솔직한 거예요. 다들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 하잖아요. 전 그게 싫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명품 좀 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제 친구들은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저만 초라하게 다니라고요? 남편 월급은 적고 시어머니 반지를 제가 좀 활용한 게 뭐가 나빠요? 활용이라고?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활용이요. 어차피 어머니 나이에 그런 반지 필요 없잖아요. 교회나 시장 가실 때 그런 비싼 거 뭐하러 껴요. 저처럼 백화점 가고 친구들 만날 때 끼는 게 훨씬 가치 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그 반지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마지막 선물이야. 돈 가치로만 따질 게 아니야. 알아요, 알아. 아버님이 주신 거. 근데 어차피 아버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 반지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너, 준호가 미정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너 지금 정말 정신이 없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손 놔요. 전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미정이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돈 좀 필요해서 반지 잠깐 빌린 건데 감정소까지 가시고 전당포까지 찾아가시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필요 있었냐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냥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그럼 제가 돈 갚고 반지 찾아다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들까지 불러서 난리를 피우시니까 일이 커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준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정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너 정말 정신 차려. 정신 차리긴요. 저 멀쩡해요.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문제지. 제 정신은 멀쩡해요. 미정이는 코트를 여미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전 이제 갈게요.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저만 손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반지 찾아오시려면 1,300만 원 있어야 하죠? 제가 언제 그 돈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한참 걸릴걸요? 미정이는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정아, 당장 서. 준호가 소리쳤지만 미정이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저와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며느리가 정말 그런 말들을 한 건가요?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정이를 너무 몰랐어요. 저런 사람인 줄.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전 정말 몰랐어요. 미정이가 겉으론 그럴싸하게 행동했는데 속으론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호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내의 본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남편이었으니까요. 준호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든 반지 찾아올게요. 준호야, 고맙다. 하지만 이건 미정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제 아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어요. 준호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집에 가봐야 해요. 미정이랑 제대로 얘기해야겠어요. 준호야, 조심해서 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준호는 집으로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미정이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8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대했는데 그 아이가 속으로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가짜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반드시 찾아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다짐했습니다. 미정이가 저렇게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반지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게 남편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준호와 미정이는 어떻게 될까? 손자 지훈이는.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이와 대면한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미정이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호야, 어떻게 지내니? 엄마, 집에 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와. 엄마가 저녁 준비해 둘게. 1시간쯤 지나 준호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정이랑 많이 싸웠어요. 그랬구나. 지난번에 엄마 집에서 돌아간 후 집에 가서 제대로 얘기했어요. 아니,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정이는 계속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8년 동안 뭘 본 거지 싶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신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라고 하던?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냥 계속 변명만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정이는 정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뭐? 저는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전 더 이상 미정이랑 살 수 없어요. 저런 사람과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야, 그래도 지훈이가 있잖니. 알아요, 엄마.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근데 지훈이한테도 이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지훈이도.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이는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웃더라고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발작하듯 소리쳤어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지훈이 생각은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지훈이 생각하면 더더욱 이혼해야 한다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그랬더니 미정이가,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정이가 뭐라고 했어? 협박했어요. 이혼하면 위자료 엄청나게 받아낼 거라고, 지훈이 양육권도 절대 안 넘겨줄 거라고, 그리고 엄마 반지 절대 안 찾아줄 거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정이는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엄마, 죄송해요.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됐어요.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미정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내 편이야.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널 지지할 거야. 고맙습니다, 엄마.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받아봐. 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미정이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큰 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준호는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전 집에 가봐야 해요. 지훈이가 열이 난대요. 지훈이가 많이 아프니? 잘 모르겠어요. 미정이가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빨리 가봐. 아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엄마. 그럼 저 다녀올게요. 준호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회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혜숙 언니가 전화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지요. 교회 근처 카페에 도착하니 혜숙 언니, 명자 언니, 순이 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어서 와 이리로 앉아. 저는 친구들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반지는 어떻게 됐고? 명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이와의 대면, 미정이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준호의 이혼 선언까지.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순자야, 너무 힘들었겠다. 친구들의 위로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참고 있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언니들,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제 반지도 찾아야 하고, 아들도 걱정되고, 손자도 걱정되고. 순자야, 울지 마. 우리가 다 옆에 있잖아. 혜숙 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순이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 경찰에 고소하는 거야. 절도죄로. 증거도 다 있잖아. 감정서, 전당포 거래 내역, 신분증 사본. 다 있다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순자야, 지금도 이미 가족이 무너지고 있잖아. 준호는 이혼하겠다고 하고 미정이는 반성도 안 하고. 이대로 두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 명자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순자야, 내 반지 찾아야지. 그건 너한테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인데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 혜숙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소하면 미정이가 처벌받을 거야. 그리고 반지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고소할게요. 잘 생각했어, 순자야. 친구들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미정이를 고소하려고. 전화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요? 응.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엄마 반지도 찾아야 하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알아보고 경찰서에도 같이 가고. 고맙다, 준호야. 엄마, 미정이한테 미리 말할까요? 아니야. 그냥 바로 진행하자. 미정이가 알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엄마. 다음 날 저와 준호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손에는 모든 증거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감정서, 영수증, 전당포 거래 내역, 미정이의 신분증 사본. 경찰서에 도착해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절도 사건으로 고소하러 왔습니다. 준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반지를 며느리에게 맡긴 것, 가짜로 바뀐 것, 전당포에서 찾은 증거들. 경찰관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건 절도죄가 맞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겠어요?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인은 박순자, 피고소인은 김미정. 죄명은 절도죄.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잘하신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준호가 위로했습니다. 준호야, 미정이한테 곧 경찰에서 연락이 갈 거야. 알아요. 그때 미정이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미정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정이한테 경찰에서 연락 왔대요. 그래.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설마 시어머니가 정말 고소했겠냐고. 근데 경찰이 출석하라고 하니까 그제야 믿은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땠어?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시어머니를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준호야, 미안해. 내가 힘들게 됐네. 아니에요, 엄마. 이게 맞는 거예요. 미정이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밤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남은 마지막 잎들이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긴 싸움의 시작. 저는 손가락에 가짜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짜 반지는 아직 전당포 금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해 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 반지 꼭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가락에 가짜 반지를 보며 진짜 반지를 되찾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준호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는 소식,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 엄마 미정이가 경찰 조사 받고 왔어요. 어떻게 됐대?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대요. 전당포 거래 내역에 신분증까지 다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가 합의를 권한대요. 재판까지 가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께 사과하고 돈을 갚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합의. 그게 과연 옳은 건가요?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며칠 뒤 미정이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는 고층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긴 테이블 건너편에 미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의뢰인인 김미정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합의요? 네. 김미정 씨가 전당포에서 반지를 찾아오는데 필요한 1,3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 명목으로 추가로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정 씨에게는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가자가 되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손자 지훈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제 집에서 보였던 미정이의 뻔뻔한 태도가 떠올랐으니까요. 미정아, 넌 진짜 반성하는 거니?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뭐라고 했지?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거니까 미리 쓴 것뿐이라고 했잖아. 늙은 사람은 그런 반지 필요 없다고 했잖아. 미정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경찰 조사를 받아봐야 잘못을 깨달았다고?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미정아, 넌 진짜 반성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야. 정가자 되기 싫어서, 처벌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 변호사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미정이가 구입한 명품 가방과 옷들 전부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해요. 제 반지값으로 산 거니까 그걸로 돈을 갚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잠시 미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내가 직접 전당포에 가서 반지를 찾아와야 해. 내 손으로 직접.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거야.
미정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왜 할머니께 반지를 돌려드려야 하는지. 어머니, 그건 지훈이가 알아야 해. 그래야 그 아이가 똑바로 자랄 수 있어. 미정이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김미정 씨는 일주일 내에 1,300만 원을 마련하여 전당포에서 반지를 찾아 박순자 씨께 반환합니다. 추가로 피해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박순자 씨는 고소를 취하합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동안 저는 미정이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합의하시는 게? 응. 지훈이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요? 미정이도 이번 일로 뭔가 배웠으면 좋겠어. 진짜 반성하고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일주일 후 미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미정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미정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지 찾아왔어요. 미정이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제 반지가 나왔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예요. 제 반지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익숙한 무게감이었습니다. 미정아, 일어나. 어머니, 지훈이한테는 말했니? 네. 어제 말했어요. 지훈이가 울면서 제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 거 가져갔어? 할머니 슬프잖아. 엄만 아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제 아들한테도 실망을 준 거잖아요. 저는 한참을 미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야. 어머니, 이번 일로 내가 정말 변했으면 좋겠어. 지훈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준 보상금 200만 원이야. 돌려줄게. 어머니, 그건 넌 지금 돈이 필요할 거야. 명품들 다 팔아서 1,300만 원 만들었잖아. 이 돈은 지훈이한테 써. 아이 학원비나 필요한 것들 사주고.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데. 받아. 지훈이 할머니가 손주한테 주는 거야.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아, 힘들 때는 엄마한테 와. 아직은 내가 며느리니까. 어머니. 미정이는 그 자리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보상금까지 돌려주시다니.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지훈이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았어. 엄마,
전 미정이랑은 이혼할 거예요. 그건 변함없어요. 알아. 내 결정이니까 엄마가 뭐라 하지 않을게. 하지만 미정이가 정말 변한다면 지훈이 엄마로서는 인정해 줄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반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되찾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제 마지막 보물을.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산소로 갔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묘지였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 반지 지켰어요. 이제 아무한테도 안 빼앗길 거예요. 저는 손을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죠? 미정이가 반성했어요. 진짜로요. 그 아이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의 무게감을 느끼며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저는 제 반지를 되찾았고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의 추운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지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7살 손자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지훈이 잘 지냈어? 네, 할머니. 아빠랑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준호야,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지훈이랑 지내는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와 지훈이는 주방으로 가서 함께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반지 예뻐요. 지훈이가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준 거야. 근데 할머니, 엄마가 저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훈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할머니가 아빠한테 말씀드릴게. 정말요? 응. 엄마는 엄마니까. 그날 저녁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지훈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하던데. 알아요, 엄마. 사실 제가 이혼 절차를 멈췄어요. 뭐? 저는 놀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이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일도 시작했고 지훈이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지훈이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준호야. 며칠 뒤 뜻밖에도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 집으로 와. 다음 날 오후 미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검은색 코트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 대신 청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와. 미정이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니?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처음 받은 월급으로 산 거예요. 비싸지 않지만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명품만 좋아하던 미정이가 이렇게 변했다니. 미정아,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 정말 변했어요. 미정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렴한 은 목걸이였지만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미정아. 어머니, 준호 오빠가 이혼 절차를 멈췄어요.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알아. 제가 진짜 잘할게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미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일어나. 네. 이리 와. 저는 미정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너도 힘들었겠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이가 돌아간 후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수한 은 목걸이가 제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지훈이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다 같이 왔어요. 그래, 들어와. 다 같이 저녁 먹자.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떡국, 잡채, 갈비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해요. 나중에는 제 가게를 가지는 게 꿈이에요. 좋은 생각이네. 지훈이한테 멋진 엄마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준호가 미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고마워.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의 반지를 크리스마스 전구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 이겨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히 남편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사랑의 증표이고 인내의 상징이고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 미정이는 이 반지를 훔쳐갔지만 그 과정에서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 이 일을 통해 용서의 힘을 배웠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처럼요.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